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시 통일을 이룬 고려 대단원 사던원이 이제 막을 열었습니다. 자, 고려 여러분들 영어로 쓰면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리아라고 이제 불리게 된그 어원이 된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화를 좀 봐주세요. 112쪽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궁예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경순왕과 그리고 이제 견훤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후삼국은 어떻게 성립되었나요? 라고 되었는데,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굉장히 이제 기근이라고 매매되죠. 기근. 기근이라 하면 상당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는 거죠. 뭔가 좀 헐벗고 굶주리고 아이가 이제 배고파서 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 둘은 이제 진골 귀족들인데 이제 왕권, 이거는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관을 두고 둘이 서로 막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게 포석정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가 어떤 데냐면 여기다 물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여기 술잔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잔씩 마시고 놀던 곳입니다. 이들은 참 그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왕권을 서로 이제 다투려고 하는 그런 귀족들의 다툼, 그리고 향락, 그리고 사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신라의 앞날이 굉장히 좀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난리인데 진골들은 그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왕이 되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일 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할 때쯤이면 이제 영웅이 등장하게 마련이죠. 누굴 믿고 의지했을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믿고 의지했을까라고 했는데, 뭐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 그 궁예, 견훤, 경순왕으로 대표되는 여기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라는 갈리게 되고 신라는 끝나고 이제 고려가 다시 흥하게 되는 이 과정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이번 단원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교과서는 여기 저희 473쪽 같이 봐주시고요. 학습지는 요거 저번에 이제 나눠드린 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높을 고자에다가 아름다울 여자를 쓰는데, 고구려에서 이제 그 계승했다라는 의식이 여기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 그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의 국호를 이제 외국어로 이제 쓰게 된, 영어로 쓰는 이제 국호가 말해되게 된 그 계기가 여기 고려다. 고려고요. 그래서 요 어떻게 건국이 되었느냐? 먼저 통일 과정을 관련해 보게 되면요. 먼저 고려가 성립을 합니다. 고려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궁예가 이제 후고구려를 먼저 세웠고, 그리고 이제 성악 지방의 호족 출신 왕건이 이제 고려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어, 신라하고는 굉장히 좀 친해요. 근데 후백제하고는 굉장히 대립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신라는 안 건드려도 얘네 이미 망할 애들이에요. 이미 쭈구리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 얘네랑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좀 더 세니까 얘네는 곧 나한테 이제 말을 들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후백제하고는 굉장히 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립 관계였어요. 견훤의 그 후백제가 사실 그 후 삼국 중에서 가장 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 견훤이 이제 경주를 공격해가지고 그 신라 경양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건의 고려군이 나중에 신라를 도우려고 갔는데, 근데 그 팔공산이라고 아시죠? 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축구 선수 골키퍼 중에 조현우 선수 혹시 아시나요? 그 선수가 FC 대구에 있었는데, 그, 그 선수의 이제 별명이 팔공산 대해야라고 이제 뭐 대해야라고 이제 뭐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는 데가 팔공산. 팔공산이 어쨌든 자, 대구의 팔공산입니다. 그 대구의 팔공산에서 전투에서 이제 후백제군한테 굉장히 크게 지닙니다. 그냥 친 게 아니라 왕건이 혼자 도망을 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도망치냐면 신승겸이 이제 그 왕건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대신 희생을 치르고요. 그리고 왕건이 혼자 살아서 도망을 치게 돼요. 그 정도로 후백제한테 크게 발립니다. 후백제한테 이제 크게 이제 패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후에 다시 이제 벌어진 전투에서 이제 고려군이 물론 승리를 하긴 합니다. 승리를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신라는 이제 또 멸망을 하죠.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순왕, 보통 이제 경순왕에서 이제 숫자 들어가면 별로 막 좋진 않거든요. 보통 왕의 업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만든 왕이고, 성종 뭐 이런 사람들이 성자가 들어가면 뭔가를 이룬 왕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경순왕이 이제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보통 이제 순응하다 할 때 그 순자예요. 순응하다 할 때 그 순자고, 뭐 순하다 뭐 이런 뜻이라 가지고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순응을 한 거죠. 고려에 순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웬 떡이냐 싶었을 거예요. 고려도 그 마침내 이제 왕건이 이제 굉장히 좀 저희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신라를 이제 꿀꺽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 전에 친신라 정책이 사실 한몫했죠. 그러니까 이제 덕장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덕으로서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덕에 매료돼가지고 경순왕 이런 사람들을 이제 또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후백제가 항복한다라고 했는데 저 이제 그 후백제가 아까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요라고 했는데 예, 잘 나갔습니다. 견훤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전설에 따르면 얘는 이제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고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기질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칼을 이제 베고 잘 정도로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정신도 굉장히 좀 투철한 사람이었었는데 기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도 자꾸 공격을 했고 그리고 저기 이제 고려하고 이제 싸움에서 되고 팔공산 전투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의 왕건을 죽였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왕건이 아니었었던 거고 그만큼 굉장히 세력이 강했었는데 견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견훤이 금산사에 감금됐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저희 교과서 보시면 금산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금산사인데 그 견훤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공산 전투 이게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견훤이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요. 근데 그 견훤이 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여기 보면은 견훤이 왕위를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자 하자. 막내 아들이 금강이었거든요. 금강이었고 제일 큰 아들이 이제 신검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견훤이 워낙에 좀 훌륭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 이제 공격을 하면서 공을 세우는 그 밑에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아들 신검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 사상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잠깐만요. 사상이란다. 저기 전투에서 이제 전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막내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쿠데타라기보다 아빠를 가둬버린 거예요. 금산타에다가 이제 가둬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제 견훤 왕이께서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묶어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견훤이 화가 난 거죠. 자식 잘못 키웠어라고 하면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 가지고요. 그때가 한 4월쯤이었는데 4월에가 이제 술을 담기가 되게 좋거든요. 술을 옛날엔 술을 담는다고 술을 빚는다, 술을 담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당시 그 금산사를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한테 수고가 많아 이러면서 이제 술을 좀 담가봐라고 해서 같이 술을 마셔. 그래서 이제 엄청 막 이제 안 도망칠 것처럼 해놓고선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검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고려에 투항을 해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견훤이 앞장서 가지고 후백제를 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후백제가 내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금산사에 감금을 당했는데 첫째 신검에 의해서 감금을 당한 거고 그 이유는 넷째 금강한테 왕자리를 물려줘가지고 신검이 화가 나가지고 견훤을 가둔 거다라고 했는데 되게 그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 태조왕건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되게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백제가 항복하면서 이렇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국을 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왕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이제 송악에서 이제 개성에서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됐던 건데요. 처음에 뭐 철원이었었다가 이제 여기 송악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제 송악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송악 사람이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북한의 개성공단 있죠? 거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데 고려랑 고대 이제 삼국시대랑 좀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사회를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중세 사회를 우리나라의 중세 사회를 이제 고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이 되면 이제 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고대 사회랑 중세 사회의 이제 큰 차이점을 이제 보게 되면 고대 사회는 귀족 중심의 사회예요. 뭐 신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었고 이제 뭐 부여나 이제 고구려는 뭐 제가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뭐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정사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귀족 중심의 이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사회는 호족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건 호자가 이제 호걸 호자에다가 이제 결의 족자를 쓰는데 호걸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근거지를 두고 자신의 세력을 키웠던 이 호족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사회가 중세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예요. 그러니까 고대랑 중세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 건데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였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가 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골품제잖아요. 그러니까 유토품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권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신분이 더 중요해요. 골이 중요하고 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분을 중시한 사회였다라고 본다면 중세사회는 그에 비해선 개방적인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능력 본위의 사회다라고 해서
행정적 기능이 과연 넌 뭐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했다고 하니 고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사는 불교 중심 사회였습니다. 불교 중심 사회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불교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되면서 귀족과 왕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널리 이제 퍼져나갔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이르러서는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대중불교,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는 데도 기여를 많이 했고요. 중세 사회는 좀 특징이 유불 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그 유교까지는 안 갔어요. 유교까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진도상으로 안 나갔는데, 그 유불 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교 정치 이념이 이제 막 도입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국학이라든가 태학이라든가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긴 있었지만, 정치적 차원으로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이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다음 번에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수도 중심의 귀족 문화다라고 했는데,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가 발달했고요. 중세 사회는 중앙과 지방의 문화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호족 자체가 각 지방에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문화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민족의식이 이때는 좀 희박했으나 여기는 좀 강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실 그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한 통일이라고 좀 보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통일신라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통일신라라고 안 하고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눠지는 지금의 뭐 남북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좀 민족의식은 약간 좀 희박했다라고 보지만, 지금 그 중세 사회 이제 고려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발해가 망하면서 발해 유민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계승을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우리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좀 더 강해지는 시기가 이 중세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진보하고 있죠. 역사는 항상 뭐 진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에 요거는 별표쳐요. 태조왕건의 4대 정책. 태조왕건의 4대 정책은 반드시 별표쳐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 태조왕건의 4대 정책. 태조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나라가 그 조상으로서 이제 태어나는 건데, 고려라고 하는 이제 왕조의 시작. 태조 왕건이 되는 겁니다. 태조왕건의 이제 4대 정책 첫 번째는 이제 민족 융합 정책이다. 민족 융합 정책인데,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통일 과정에서 물론 이제 피도 좀 봤잖아요. 이제 후 백제군이랑 어쨌든 싸웠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보면 그 신검도 나중에 또 걷어드립니다. 자, 이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순서대로. 자, 삼국의 지배 세력을 포섭했다 이 얘기인데 뭔 얘기냐? 자,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도 봤잖아요. 지금 통일신라도 통일한 다음에 후 백제가 생겼고 후 고구려가 생겨난 것처럼 그 유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배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포섭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발해 유민들까지 이제 같이 포용을 하게 되면서 한민족이라는 그 의식을 좀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 포섭하려고 어떻게 했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 태조 자신이 이제 태조왕건 자신이 호족의 딸들과 일부러 혼인을 합니다. 호족의 딸들과 일부러 혼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인만 29명이었다 그래요. 부인만 29명이고 자녀는 25남 부녀. 자식을 참 많이도 낳았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이제 결혼 많이 하니까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거 그럼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뭐 와이프가 많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 요거는 왜 하냐? 그러면은 그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사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호족들이 땀만 먹고 고려한테 반기를 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성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성이 무슨 뜻이냐면 성씨를 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씨를 하사하다라는 뜻인데 태조가 뭐 대표적인 사례가 그 명주의 성주라고 하는 이제 그 다른 또 지방의 호족이었던 김순식, 뭐 학자 박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야 이제부터 네가 내 동생해라고 하면서 너 이제부터 왕씨야라고 하면서 김순식이 아니라 너 왕순식이야. 그리고 너 이제 김박유가 아니라 뭐 왕박유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씨 성을 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가족이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호족 너랑 나랑 가족이니까 너 나한테 개기면 돼 안 돼. 그리고 너 나한테 반란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의제 가족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으로 의제가 이제 뭐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너랑 나랑 가족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포섭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이거는 당근책이고요. 이거는 채찍.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있어야죠. 호족을 이렇게 포섭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좀 이제 통제도 하려고 했어요. 먼저 이제 기인 제도라고 해서 기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는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인데 그 지방 호족의 자제들, 지방 호족의 그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걔네를 수도에 오게 한 거예요. 자, 일로 와봐. 송악으로 일로 와가지고 나 공부도 시켜줄게. 맛있는 것도 먹여줄게 하면서 거기 이제 유학을 보내게 한 겁니다. 수도권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게 했는데 말은 유학이죠. 유학인데 물론 이제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근데 지방에서 만약에 뭔 일이 났다 그럼 네 자식부터 죽이는 거야라고 하는 게 이 기인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 수도에다가 두고 그 출신지 자신의 이제 출신지가 이제 그 지역의 일을 좀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문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인지를 한 겁니다. 인지라고 명명돼요. 인지. 그다음에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 요거는 그 중앙에 고위관직으로 올라온 그 지방 세력 출신들이 있잖아요. 지방 세력 출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순원 같은 경우에는 신라 지역의 사심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견훤 같은 경우는 후백제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막 인사권도 준 거예요. 거기에 그 밑에 이제 총장은 누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장관은 누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사권을 이제 줬는데 그러면은 인사권만 준 게 아니라 그 지방을 통제하겠는데 야 거기다 딴 생각 못 하도록 해. 딴 생각하면 너부터 일단 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심관제도.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략거론, 사성정책, 기인제도, 사신간제도.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은 말 그대로 북쪽으로 진짜가 나아갈 진짜예요. 북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왜냐? 원래 옛날 고구려 땅이 있는데 그 고구려 땅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시 평양이 어디냐면 이제 서경유, 서쪽의 경자가 서울 경자죠. 서쪽의 서울이다라고 하면서 평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여기다가 메모해두세요. 서경에다가 고구려의 옛 수도죠. 고구려의 이제 수도였었던 평양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개성을 위해서 고구려 영토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북진 정책을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고려의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더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도 훨씬 더 넓어졌어요. 북쪽으로 영토가 좀 더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숭불 정책, 세 번째는 숭불 정책인데 불교를 숭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를 숭상하다라는 뜻인데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제 왕적불 사상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이제 불교 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것들을 이제 장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민 정책인데요. 애는 이제 사랑하는 거죠. 백성을 사랑을 하는 건데 뭐 이제 세금 감면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취민 유도제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취민 백성들한테 조세를 거둘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유도라고 해서 이제 세금 감면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옵니다. 취민 백성들한테 이거 수취할 때는 유도 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세율을 경감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고려가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한 10분의 1 정도로만 받고요. 물자 징발도 하지 안 하고 전쟁에도 동원도 안 하고 강제 동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구제해주고자 구율제도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래서 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이제 뭐 흑창이라고 있어요. 흑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빈민구제 제도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진 거냐면 이거는 훈요 10조예요. 훈자가 이제 말씀 훈자예요. 요긴할 요자고 내가 너희들한테 요긴하게 말한다. 한 10개 정도를 말하는데 후대 왕들한테 너네 이거는 꼭 지켜라고 하는 게 이제 훈요 10조예요. 훈요 10조고요. 그다음에 계백 요소는 이제 개자가 이제 경계할 개자거든요. 이건 백은 이제 100 이제 100가지를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자가 이제 벼슬 요자인데 그 벼슬하는 신하들아 너네 한 100가지는 진짜 이게 당부한다 너희들한테 경계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거 신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법이에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예법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봅시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자, 등장. 자, 후거구려 동그라미, 궁예 동그라미. 그다음에 후백제 세모, 견훤 세모. 그래서 이제 견훤은 이제 그 신라와 이제 대립했다. 후 삼국 시대가 지금 등장을 한 거고요. 자, 송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개성이라고 매물돼서 개성 현재 개성이고 자, 송악 지방의 호족 출신인 왕건은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고요. 자신의 지지 세력도 많이 넓혀갑니다. 그리고
궁예 밑으로 들어갔는데 궁예가 폭력적인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 민심을 잃었다라고 해서 여기다 실정이라고 보면 돼요. 실정. 이를 실자에다가 정치할 때 그 정치인데 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좀 폭력적이었냐면 누구인가 누가 짐을 욕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의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처도 죽이고요, 자기 자식도 죽여요. 심지어 자기 자식은 뭐 이렇게 뭐 불로 이제 달고 가지고 죽였다고 하죠. 되게 좀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륵불 사당이 너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구현이 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들도 좀 불안불안한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왕건도 사실 그런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언제 너 그렇게 배신하려고 너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너한테 거짓말하지 마니까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위의를 모면했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좀 덕이 많았던 이 왕건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아예 당신이 왕을 해야 돼요. 이 궁엔 더 이상 안 돼요라고 하니까 이제 왕건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됐고요. 그 이후에 왕건이 나라 이름을 코리아라고 이제 지었고요.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송악이 본인의 고향 개성. 그래서 이제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게 됐다. 이제 후삼국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됐는데 저기 신라는 화친 이제 친신라라고 명명돼요. 친신라. 신라는 친했고요. 그다음에 후백제와는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고려가 대립하는 관계였고 이제 견훤이 경주를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경혜왕이 죽습니다. 927년 신라의 경혜왕이 이때 죽어요. 이때 죽고요. 왕건이 요거를 이제 돌러 갔는데 그 팔공산 대구 공산 전투라고 해야죠. 팔공산 전투에서 졌는데 그냥 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신등겸이 자기가 대신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까지 이제 왕건을 살려냈고 그리고 왕건 혼자 살아서 도망갈 정도 굉장히 좀 처절하게 집니다. 처절하게 졌고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절치부심해가지고 고창에서 다시 벌어진 전투에서 고려군이 다시 승리를 했고요. 자, 그때 마침 후백제에서 왕이 다툼 동그라미 후백제 왕이 다툼인데 아까 세 명의 이름 그지 견훤의 아들 첫째 아들 신검 둘째 아들 몰라도 돼 셋째 아들 몰라도 되고 넷째 아들 금강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그러니까 왕이 다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내분이 발생한 건데 견훤이 신검한테 첫째인 신검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넷째인 금강한테 주려고 하니까 신검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내분이 발생하니까 견훤이 여기 금강사에 이제 갇혀 있다가 금산사에 이제 갇혀 있다가 도망쳐서 어, 저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왕관에 투항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항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신이 오히려 이제 그 병사를 이끌고 신검을 치러 가죠. 근데 좀 더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이게 그 복수를 하려고 그냥 아들한테 이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신검마저 품어요. 신검마저 이제 왕건이 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항복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라고 신검마저 품었다고 하죠. 그래서 화병 나가지고 죽었대요. 저는 나중에 화병 나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호백제가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는 이미 나라의 운이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를 넘겨주죠. 넘겨줘야죠. 넘겨줘야죠. 지금 보니까 경영 죽였을 때 와가지고 이제 공격 저기 도와줬었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좀 뭔가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니 이제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왕건이 견훤과 함께 후백제군을 무찌르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아시겠죠? 이제 금산산 기억해도 돼요. 금산사. 여기 금산사인데 금산사. 이제 견훤이 갇혔던 곳. 견훤이 옥죄됐던 곳.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려 아래로 하나 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후삼국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어, 후삼국은 후삼국은 자, 명실상부하게 통일을 이뤘다. 에다가 찐통일이라고 명명돼요. 찐통일. 왜 찐통일이냐? 위에 발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북국 시대는 사실 완벽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통일을 했잖아요. 찐통일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정통왕조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려라는 이름을 알 수 있이 자 여기 옛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했다. 밑줄 옛 고구려를 개성하고 있고 그래서 고구려 개성이식이 나타난 게 서경 중시 서경이 평양인데 서쪽에 수도라고 할 정도로 고구려의 수도를 굉장히 중시했으며 그리고 북진 정책 동그라미 그래서 북쪽으로 나아가가지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넓어지게 됐고요.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위자료를 읽고 고려가 신라와 발해의 왕족을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자, 신라 경순왕의 왕건에게 항복했고요. 태조왕건은 경순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다라고 밑줄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집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가족 제도를 이제 만들어 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경순왕으로 하여금 경주를 다스리게 했다. 이거 아까 뭐 무슨 제도? 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라고 메모해 두시고, 그다음에 발해국 태자 제광년이 고려에 의탁했다. 근데 그 이름을 주고 종실에 호적에 편입했다. 이거 사성제도죠. 왕씨 성을 하사했다. 사성제도. 세 번째, 자 왕손식은 명주 사람인데 울당 굴복하지 않아 태조가 근심했는데 그다음에 유교했는데 뒤에 자제와 함께 무리를 건드리고 조정에 들어왔다. 그래서 왕씨성을 하사. 이것도 사성제도. 왕씨성을 줬는데 그럼 문제 1번. 이 자료를 읽고 고려가 신라와 발해의 왕조를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사성제도, 그다음에 저기 뭐 기인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신과제도를 통해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고려 태조 이제 정책인데 여기 보면 여기 성씨를 내려줬다. 여기 사성제도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호족의 딸들과 혼인했다라고 해서 이거 혼인제도. 혼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민생안정이라고 메모해주세요. 여기 민생안정 여기까지.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좀 편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 중시 동그라미, 불교 중시. 그래서 나타난 게뭐 팔관회, 뭐 연등회라고 메모해 두시고요. 여기 별표 훈여 10조, 훈여 10조 별표. 그래서 후대 왕들한테 너네 이렇게 살아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태조는 호족 통합하기 위해서 사성 했고요. 태조는 훈요 10조 남겨서 후대 왕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조가 펼친 공통점은 서경을 중시하고 고려, 북진, 발해 유민 포함한 것들은 다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한 겁니다. 이번에 답은 고구려 계승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진짜 훈요 10조는 꼭 별표 쳐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별표 쳐서 해주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